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방안보와 함께하는 송영선입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를 입술과 이빨 관계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는 입술과 혓바닥, 입과 혓바닥인 관계로 바뀌어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입안의 혓바닥, 중국과 북한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로 아주 급격히 발전해 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둘이 다 급하니까, 둘이 다 절실하니까. 김정은이 오늘 새벽에 하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산역은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한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역입니다. 그리고 두만강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두만강선의 두만강역과 직접 연결돼서 라진역까지는 54km로 되는 겁니다. 그저께 평양에서 출발해서 평양에서 하산역까지 1200km가 된답니다. 김정은 개인 전용 열차 태양호, 태양 같은 이 어르신이 타는 열차라고 태양호 타고 20시간을 달려왔어요. 오늘 새벽에 하산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속 59km라는 거 보여. 참, 이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든다고 모든 돈 다 쓰면서 다른 건 지금 엉망인 거죠. 여러분 시속 59km가 뭐 어떤 건지 알아요? 지금 MZ세대들은 비둘기호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겁니다. 195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기차입니다. 2000년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음막 뒤로 사라졌지만 완행열차 중에 완행열차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걸 탔어요. 비둘기호를. 이 비둘기호도 최고 속도 110km예요. 어? 그리고 2004년에 없어진 통일호도 최고 속도 120km입니다. 59km입니다. 59km. 이걸 타고 20시간 타고 하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정상회담이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8차 동방경제포럼이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고 있으니까 동방경제포럼이 끝나고 나면은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 같습니다. 장소와 정확한 정상회담의 개최 시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며칠 전 나온 자료로는 뭐 조소 우호의 집이라는 거기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이나 유엔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무기 거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이미 거의 상수다. 변수도 아니고 돌발 변수도 아니고 러시아 쪽에서도 크레물린 쪽에서도 뭐 대변인이 나와서 한 얘기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이 무기 거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다. 아주 속되게 표현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국을 개로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뜻이에요. 그건 변수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상수라는 거예요. 그건 거의 100% 간다는 거죠. 북한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재래식 무기 재고가 꽉꽉 차였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으니까 쓸 데도 없어요. 포탄도 오랫동안 안 쓰면은 못 써요. 122mm, 152mm 러시아가 절실합니다. 그냥 포탄 준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 체계가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호환이 돼야 돼요.
우리가 F-16 비행기가 전투기가 상호 호환이 미국에서 만든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 상호 호환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라든가 주파수라든가 전장에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지금 뭐 폴란드라든가 이 한국 지금 방산 수출이 아주 날개를 친 듯이 나가는데 우리 포탄 155mm가 나토 국가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이유도 역시 똑같이 북한의 122mm나 152mm가 러시아에게 인기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가져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북한이 152mm 자주포나 곡사포에 쓸 수 있는 152mm 이 포탄이 결국 구소련 때의 무기체계를 가져와서 거기에 맞는 포탄을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결국 구소련 무기체계에 쓰는 포탄을 만들었으니까 바로 가져가면 러시아가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한 거죠. 이걸 주면은 북한은 식량도 받을 수 있고 에너지도 공급받을 수 있고 원자재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적다는 게 비용으로 적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낮은 단계예요. 북한은 진짜 원하는 게 훨씬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나를 핵보유국으로 좀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도록 러시아가 좀 도와달라. 어떻게? 나 지금 활용점정 마지막 점 하나만 딱 찍으면 핵보유국이 되는 거야. 핵실험을 7번까지 했어. 7번 안 하고도 핵보유국이 된 나라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어. 응? 나 되도록 좀 해줘. 그러면 핵심적인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 마지막 대기 진입 기술이라든가 운반체계라든가 그거 도와주면 되는 것도 있지만 국제사회 여론에서 만날 유엔에 가가지고 우리가 핵보유 핵실험한다고 얻어 터질 때에 러시아가 강력하게 우리 편이 돼주고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여기까지 핵실험을 한 것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핵실험한 것. 지금까지 핵실험한 거로 보면 핵보유국이나 다름없고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핵보유국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설득시키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데려가는 사람을 보세요. 그냥 지금 무기만 팔려고 가는데 왜 외무상을 데려가? 최선희 외무상까지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늙은 할아버지인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데려갑니다. 포탄 파는데 그 할아버지가 왜 필요해?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저 혼자의 뇌피셜인지 모르지만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미국이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미중 기술 경쟁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의 리더십이 정말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자기의 리더십과 장기 집권에 어려움이 생기면 독재자들이 자기 장기 집권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반드시 그 장기 집권을 끌어나갈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 뿐이에요. 무솔리니 뭐 스탈린 뭐 다 전부 다 합니다. 물론 영토의 확장 이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푸틴 똑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중국이 잘 살 때보다 중국의 시진핑 리더십이 탄탄대로로 나갈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높아졌다고 미국이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대만 침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내 정치용으로도 쓴다라는 느낌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독재자가 자기의 위상을 유지하거나 자기의 리더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미국의
걱정이라는 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저는 김정은이 이번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에게 한다는 말이 1950년 3월 30일에서 4월 25일 3번 동안에 걸쳐서 모스크바를 찾아간 김일성처럼 스탈린의 귀에 대고 남한 침공하게 허락해 주시오. 그때 남한이 아니죠. 남조선. 스탈린이 두 번째 미팅인 4월 10일에 허락을 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한 1949년 3월달에 박은영과 같이 두 번이나 찾아가서 스탈린에게 똑같은 걸 얘기했을 때 스탈린이 그때는 노. 지금 너들보다 남쪽의 힘이 더 세. 안 돼. 못 이겨. 둘째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너희들이 침공했다가 침공하면 미군이 득달같이 대들 테니까 택도 없어. 그런데 1950년 4월달에 허락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사이 뭘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하느냐. 김정은이 성동격서의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한 곳만 보고 있어요. 김정은이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거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제일 먼저 남한 사회를 공격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사정포와 방사포로 서울 근교 어딘가를 때려서 사회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광화문 지하의 케이블을 자르고 광케이블을 자르고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충 역할을 하는 인터넷망의 교란을 일으키고 은행 전산망을 교란시키고 한수원 같은 데에 전산망을 교란시키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와 반대되는 당에서는 저를 집중 공격을 해서 망상에 빠졌다. 전쟁 광이다. 너무나 집중 공격하는데 우리 당에서 저를 디펜스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제가 혼자서 너무 코너에 몰려서 결국 사과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미친년이라고 완전히 코너에 몰았어요. 근데 김정은은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사회 교란을 통한 우리가 지금 군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지만 군 훈련의 대북의 교란이라든가 혼란의 시나리오는 군을 공격할 때에 대한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훈련만 하고 있어요. 군이 민간사회라든가 사회의 요충지라든가 사회의 어떤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란시키고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340km 장사정포를 날려서 자운대 있는 해군, 공군, 육군 지휘체계 본부를 때리고 방사포를 날려서 인천공항을 교란시키고 사회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 근교에 방사포나 장사정포를 몇 개를 날려 온통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지금은 1950년하고 달라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를 갖다 줄 필요도 없고 그걸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아 도는 것이 지금 재래식 무기야. 저걸 처분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한
장황한 시나리오가 뭐냐? 김정은이 그걸 푸틴의 귀에 대고 꼬드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삭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님, 어차피 이렇게 복잡한데 이때 내가 한번 저질러 볼까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형님한테만 지금 가 있는데 내가 이때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유엔이 한반도의 문제에 신경 쓰느라고 우크라이나에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형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저도 아수라장이 된 한반도에서 쉽게 남쪽을 교란시키고 쉽게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 한마디에 푸틴이 좋아 당장 해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1949년에 박은영과 김일성이 찾아갔을 때에 스탈린도 이미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김일성이 매달리니까 스탈린을 설득한 것입니다. 푸틴도 이걸 하나의 탈출구로 생각할까? 이걸 탈출구로 한번 써볼까? 고민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회담에서 김정은이 이런 말을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 혼자의 그냥 시나리오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혼자의 꿈을 꿔보는 시나리오에 불과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란 인물, 푸틴과 닮은 점이 매우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고도 아직도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합니다. 김정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자기는 안 죽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인민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간단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 유튜브에서 김정은이 전면전을 생각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던진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지금 여러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더 정확한 표현은 불안합니다. 불안을 조장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왜 쓸데없이 불안을 조장하나 하는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를 하고 있을 때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화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를 하고 가장 확실한 전쟁 연습을 할 때만이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질 때만이 peace, 평화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훈련을 할 때만이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결코 포탄 몇 개를 팔로 20시간 시속 59km 되는 털털거리는 낡아빠진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간 것은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을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그리고 우리 안보실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